이번에 이제 그 긴축의 시대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게 제가 딱 제목을 보자마자 이게 너무 지금과 너무 시류에 너무 맞는 책이다. 그래서 정말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들었는데요. 우선은 좀 어떻게 좀 나오게 된 건지 이 책이. 제가 매년 이제 경제전망서를 쓰고 있고요. 그건 이제 보통 10월, 11월에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는 책이고요. 그리고 연중에 한 권을 더 내는데요. 그 연중에 한 권 더 내는 그 책은 보통은 22년 하반기 전망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좋고요. 딱 지금쯤에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 지금 정말 22년 전망서를 작년에 냈었을 때 우리 웅달책방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뭐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뭐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다 들어맞았어요. 원자재 투자하셔라. 철, 비철, 금속, 원자재, ESG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향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고 6개월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러시아 전쟁이라는 변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맞게 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치를 반영한 22년 하반기가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과 금리와 같은 22년 하반기를 그려본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22년 하반기는 이름을 지어보면 긴축이구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의 시대구나. 금리 인상을 왜 하는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쇼크, 금리의 역습 이렇게 부제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웅달책방 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셔서 수준이 있으시겠지만 혹여나 긴축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께 설명을 드린다면 완화의 반대말이죠. 완화. 근데 완화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만나 뵀을 때도 그랬죠. 2020년에 팬데믹 위기가 왔었죠. 그리고 그전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화정책,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정책, 그 수단이 바로 금리 인하였죠. 제로금리로 떨어뜨렸던 거죠. 이 제로금리로 떨어뜨린 이유는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경기가 부양되는 거예요. 돈 빌리기가 쉬우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산업 투자할 수 있게. 근데 그러는 와중에 자산 가치가 폭등했죠. 그게 완화의 시대의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20년에 투자했던 그 투자 방법을 22년에 고스란히 유지하면 고스란히 까먹는다. 그러니까 저금리, 저환율 이런 시대 때 자산 버블일 때 대세 상승장에서 투자했던 그 방법하고 22년은 말 그대로 긴축. 이제 경기가 나름 회복되니까 이거 좀 조심히 들으셔야 될 텐데 나름의 회복세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20년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불균형의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완만한 회복세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준비해 왔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제 물가를 잡자고 그 긴축적 행보를 더 당기는 거죠. 그냥 대충 금리 조금 찔끔찔끔 금리 인상할 수가 있는 시점이 아닌 거예요. 이 높은 물가는. 그래서 대대적인 긴축적 통화정책, 쉽게 말하면 금리 인상의 시대, 유동성을 풀었던 시대였다면 이제 축소하는 시대, 긴축적 통화정책, 그러니까 완화에서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 근데 이게 두드러진 변화 한 가지는 우리 재테크 투자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돈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던 시대에서 돈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떨진 몰라도 계속 전고점 내가 샀던 매수 시점 그 가격에만 연연해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투자 은행들은 계속 이미 현금으로 이동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돈의 이동이잖아요. 현금 가치가 올라가니까 주식 가치는 하방 압력 받을 테니까. 그래서 돈의 이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긴축의 시대라고 명명한 이유는 고물가고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는 시대. 그러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시해야 되고요.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달리 행동해야죠. 여름에는 이렇게 반팔 입지만 겨울에는
파카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여름에 입었던 그 반팔 입고 겨울이 됐는데 여전히 반팔 입고 돌아다닐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죠. 전혀 달라진 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 2021년 하반기에 2022년 전망서를 써주셨을 때 그때 또 출연해 주셔서 말씀하셨던 게 그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게 시대의 전환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면은 지금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최대한 현금 비중을 앞으로도 늘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아,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인 거지 이미 많이 올렸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빅스텝이라는 것은 올려나가는 과정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려나가는 과정인데 미국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도 23년 중반까지는 계속 올려나갈 것으로 예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22년 상반기에 시작을 했고 22년 지금 중반 하반기를 거쳐가면서 이제 초기 아직 이제 예를 들어서 10걸음을 가야 된다 그러면 2걸음 정도밖에 안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충격이 큰데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하방 압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금리가 얼마냐 뭐 2냐 3이냐 4%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동안이 중요하다. 그 변화량을 보여야 된다. 그렇죠. 변화되는 흐름. 그러니까 이런 동안에는 주식시장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소나기 내리는 그런 형국에 우산을 굳이 쓰고 나갈 필요가 있느냐. 어떤 종목을 따질 일이 아니라 계속 안 좋다.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나기 장세인 거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주가라는 것은 항상 선반영돼요. 되게 재밌는 게요. 환율도 그래요. 환율도 이 심리지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랑 환율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죠. 되게 재밌게도 어떤 역사상 근래 한 20, 30년 역사상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할 때 보통 먼저 지침을 내려주거든요. 갑자기 인상해버리면 뒤통수 맞는 기분이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예고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는 이 정책은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들 싫어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집단이 있다면 굳이 따지면 뭐 은행 정도? 은행은 좋아요. 수익성이 개선되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은 싫어하니까 갑자기 선포하거나 예상치보다 더 높게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굉장히 더 싫어해요. 후폭풍이 일어나요. 그걸 발작이라고 하는 거죠. 긴축 발작.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부터 어떤 식으로 금리 인상하겠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빅스텝 안 할 거면서 그래도 빅스텝 할 수도 있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미리 깔아놓는 거죠. 그 후폭풍이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23년 중반까지는 계속 올려나갈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 주가나 환율은 선반영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늦어도 3개월 전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도 역사적으로 한 4번의 금리 인상기가 있었는데 근래 그 4번의 금리 인상기를 그 시점 금리 인상하는 시점을 우리가 T라고 해요. T0라고 해요. 그로부터 대략 6개월 전 그러면 180일 전이죠. 63, 18이니까 그 180일 전 6개월 동안 금리 인상 딱 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그 동안에는 어떤 기간을 막론하고 환율이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반영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 실제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예를 들어서 2015년 12월부터 2015년 12월에 한번 인상했죠.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를 제로금리로 완화로 했다가 긴축으로 전환한 게 15년 12월이에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15년 12월에 한 번 하고 16년 12월에 한 번, 또 17년에 3번, 18년에 4번 이렇게 해서 총 9번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굉장히 더디게 완만하게. 왜냐하면 이게 이때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었어요. 이때는 그냥 그 경기 국면, 실업률 이런 것만 보면서 금리 인상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럴 때처럼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전까지는 환율이 강세였다가 그 이후에는 약세 기조로 전환된 시점도 있고
아니면 계속 강세 기조를 유지한 시점도 있어요. 여기서 환율 강세라는 거는 달러 강세. 그렇죠. 네. 네. 달러의 강한 흐름이. 근데 이 두 가지 기점을 비교해 보면 명확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미국이 인상하는 속도만큼 다른 우리가 비교할 만한,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개념은 돈을 바꾸는 교환 비율이니까 그렇죠. 바꾸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22년 하반기 가장 주된 특징은요, 미국만 나홀로 빅스텝인 거예요. 왜 그런지는 뭐 차차 설명드릴 텐데, 그게 제가 작년에부터 말씀드렸던 불균형 회복 때문에 그래요. 불균형 회복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 영국, 이 선진국 권역들만 상방 압력이 굉장히 크고요. 경기 회복. 더군다나 물가 상승 압력도 대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가 인플레이션 시대인 건 맞습니다만 모두가 같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여러분 통계 보셨지만 8.6%라는 물가 상승률. 엄청난 거.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41년 만에 고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치면 우리나라는 이 최근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8.6과 우리나라의 8.6은 다른 숫자예요. 미국 8.6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 15 정도 되는 느낌.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만큼 큰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물가 상승률은 낮은 게 정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처럼 유럽처럼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근데 그런 대형 국가에서 GDP 1위국에서 8.6%는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다. 그냥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는 그만큼 큰 숫자인데, 근데 그냥 절대적으로 비교해도 미국이 8.6 찍을 때 우리는 5점 몇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니까 금리 인상을 더 하는 거죠. 자이언트로 그냥. 그렇죠. 네. 우리는 자이언트 안 한단 말이에요. 네. 미국은 자이언트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차이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달러 강세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비교해도 미국이 긴축을 단행할 때,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공통적으로 달러 가치가 강해진 건 금리 인상 전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달러 강세 기조에 있을 때 우리나라도 주식 가치가 하방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는 어떠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빅스텝 행보랑 우리나라의 빅스텝 행보가 같지가 않다. 결국 많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 약이 될 수 있다. 굉장히 당연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견될 때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은 더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돈의 이동 때문에. 돈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강한 달러를 향해 이동할 거 아니에요. 신흥국에 투자했던 그 자금들이. 그러면 돈의 이동 때문에 그렇게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이고, 주가는 그래서 선반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 고점,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고점에 달아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그런 평지를 만날 거예요. 고점 평지를. 그런 지점에는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 순환으로 보면. 그러면 그로부터 대략 6개월 전, 늦어도 3개월 전, 이 지점부터는 주식 보유 비중을 대폭 늘려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지금으로서 그 좀 먼 후를 좀 예견하면 23년 6월 정도가 고점에 다다르는 지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22년 하반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전망인 겁니다. 22년 하반기까지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놓는 게 맞다. 장전해 놓고 그 지점에 23년 중반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달라질 거예요. 특히 그 지점 되면 물가가 잡히네라는 걸 기사를 계속 접할 거야. 지금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게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도 높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예상하는 혹은 FOMC에서 페드가 예상하는 그 예상치보다도 예상은 한 8.2인데 근데 그거보다 높은 8.6을 찍어요. 더군다나 이 8.6은 지난 8.5보다도 높고 41년 만에 최고치니까
우리 웅달님 인생에 처음 만난 숫자. 그리고 근원 물가인가 그것도 굉장히 그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웅달님 인생에 네. 미국 물가 8.6이라는 숫자는 네.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그만큼 큰 물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은 거 맞지만 14년 만에 최고치인 거고요. 그러니까 레벨이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빅스텝 행보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근데 연말쯤 되면 지금으로서는 이 빅스텝 행보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가 때문에 빅스텝 행보를 하는 건데 물가가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가 고물가 시대인 건 맞아요. 이 가격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려요. 그리고 1,000원으로 떨어뜨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의 개념은 한번 올라가면 1,000원에서 2,000원인데 네. 이제 2,500원으로 올린다는 거죠. 1,000원 올렸다가 500원 올리는 속도가 둔화되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물가 가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 자체를 2%대라는 그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산이나 재테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그 지금은 초입이고 네. 그래서 한 뭐 조금 예상을 하건데 한 6개월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현금 비중을 넓혀야 된다. 예. 그렇게 좀.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자신에는 넣긴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계속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 저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22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좀 비슷한 의견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네. 특히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이 금리 인상 처음 했던 시점, 이게 테이퍼링이 끝나는 그 시점. 그때 테이퍼링까지도 말씀드렸었죠. 네. 테이퍼링 끝나고 기준금리 인상한다. 그런 순서로 가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그 시점을 T0라고 한다면 그 전으로부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돈의 이동이 시작돼요. 돈의 이동은 심리니까.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들이 돈을 옮기고 싶어 해요. 왜? 뭐를 예견하고? 미국이 빅스텝 할 것 같아.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것 같아. 테이퍼링마저도 당길 것 같아. 그걸 예견하면서 대형 투자자들은 돈을 옮겨요. 어디로 옮길까요? 주식과 같은 공격적 투자 자산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옮겼어요. 첫 번째 돈의 이동이 일어난 거죠. 두 번째 돈의 이동이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선진국으로 미국으로 회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돈의 이동이 같이 일어나면서 한국 주식은 소위 미국 T0로부터 180일 전부터 조정 압력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21년 중반부터 제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20년, 21년 중반까지는 소위 말하는 완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주식 투자 잘해서 잘 벌었습니다. 그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주식장이 대세상승장이었던 거고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 대부분이 벌었던 시점인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고스란히 유지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 22년 초에는 제가 그 특판 상품들마저도 많다.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인상기에는 은행들이 이 돈의 이동을 관찰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은행으로 돈을 유입시켜 주세요 하면서 특판 상품을 내걸어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닙니다. 뭐 1억, 2억을 저축할 수는 없어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특판 상품 최대 규모가 그런 특판 상품으로 5% 뭐 높게는 뭐 10% 특판 상품까지 내걸어요. 이자율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돈의 이동에 맞게 이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도 이게 말씀을 듣다가 처음에 이게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그냥 생각이 드니까요. 조금 이제 기분이 좀 그렇게 암울하고 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무섭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도 23년 6월을 조금 피크로 보시고 그거에 이제 6개월을 선반영하니까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현금 비중을 늘리다가 하반기 때부터는 좀 기회를 모색하는 거 얼마 좀 안 남은 것 같아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덜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죠. 그게 이제 코스피의 레벨업을 가져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키려면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 자본시장 개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물 경제는 선진국 수준 맞습니다. 당연히 뭐 탑 10에 들죠. 근데 이 금융시장이라는 면에서는 아직도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 수준에 안 맞아요. 네. 그것에 부합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돼요. 근데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가 공매도 재개예요. 근데 그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많은 투자자들이 싫어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납득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서 재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이 이어지는데 바라건대 22년 6월. 네. 바라건대. 근데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22년 6월? 네, 지금입니다. 네. 네. 바라건대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지금 신정부만 한 게 아니라 전 정부도 그래요? 전 정부에도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같이 공약을 걸었던 일이에요.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되면 이번 달인데 근데 후보국 리스트에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1년 동안 확인해서 얘 선진국 리스트에 넣어도 되겠네. 네. 하면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22년 6월이면 호플리 23년 6월. 아니면 후보국 리스트에 만약에 23년 6월에 들어가면 24년 6월. 뭐가 24년 6월이 되는 거죠?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거. 1년 정도 걸리는 그렇죠. 거죠. 후보국 리스트. 근데 과거에도 우리 역사상 후보국 리스트에 들어갔다가 선진국으로 못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요. 그 다양한 그 글로벌 펀드 상품들이 선진국 지수에 추정하는 그런 상품들, ETF 같은 거. 이런 게 글로벌 자금이 기계적으로 몰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후보국 리스트에 편입되는 순간은 더더군다나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이 후보국 리스트에 들어갔대. 그리고 아무리 봐도 한국은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만해. 그런 기대감으로 직접 투자도 몰려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쏠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지금으로서 최적의 시점이 23년 6월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들여다보면서 투자 판단하니까 22년 말 23년 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긴축의 시대로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네. 약간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고는 있지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또 호재로 반영을 하면 네. 약간 이제 그 금리가 피크를 치고 거기에 또 말씀해 주신 그런 호재가 또 더해지고 이러면 네. 그 후에는 또 큰 상승을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많이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고 그때 경제가 일시적으로 충격이 있었다가 대세상 등장 맞이했었죠. 네. 이런 흐름은 뭐 IMF 외환 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이게 근 역사상 3번의 위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지만 혹여나 몇몇 투자자분들은 다시 한번 위기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누가 뭐 퍼펙트 스톰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정말 위기가 올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투자를 준비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그런 위기는 안 옵니다. 그런 위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기들은요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지금 위기다 얘기하는 지금 지난주에 발간됐던 월드뱅크의 경제전망 보고서도 그 부재가 이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위기를 주목하고 있는 그 해당 위기가 계속 가중될 때는 정말 말 그대로의 일시적인 충격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히 안 좋은. 그러니까 물론 이게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일본 경제처럼. 잃어버린 40년. 그게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투자 기회로서 그런 급격히 꺾이는 그런 위기는 지금 이야기 나누는 그 퍼펙트 스톰의 근거 때문에 오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오고 그냥 또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충격. 예를 들면 뭐 대재앙이 뭐가 또 터졌어요. 중국 대만 전쟁이 예를 들어서 터지고. 그렇죠. 전쟁이 터진다거나 네. 예를 들어서 뭐 세계 3차 세대전이 예를 들어서 저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뭔가가 발생하면 그런 위기가 올 수 있겠지만 많은 이제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이 계속 주목하고 경고하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구간에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종류의 위기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잘 안 잡히고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이런 거는 분명 좀 긴장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이미 알려져 있고 노출이 돼 있고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정답이십니다. 제가 이 책에도 그런 말 썼는데 경제는 생물이다. 네. 경제는 생물이에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라고 얘기하면 그걸 감안해서 대응을 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문제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갑자기 그게 닥치면 그게 위기가 되지만 인플레이션 위기를 재작년부터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위기가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 경제가 생물이다. 그리고 금리는 피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 여건에 맞게 금리를 걸맞게 조정하잖아요. 팬데믹 위기 때 제로 금리. 그리고 지금은 다시 빅스텝. 그러니까 빅컷이었다가 빅스텝. 완화였다가 긴축.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스탠스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위기가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거 오면 나 뭐 해야지 이러시기보다는 그 기류를 계속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 어떤 이 흐름 물결이 어떻게 치는지 뭐 물가 문제 아니면 그것에 따른 빅스텝 행보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될지를 계속 이렇게 예의주시하시면 그 속에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책의 이제 그 표지를 딱 봤을 때 네. 긴축의 시대 딱 이래서 좀 긴장이 됐는데 네. 희망의 말씀까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시류를 어떻게 읽어가면 네. 이런 좀 긴장되는 두려움 이런 게 있지만 그게 막연하지 않고 네. 그것 때문에 그 실체를 좀 보게 하는 그런 맞아요. 책이 아닌가 메시지가 아닌가 싶네요. 맞아요. 이게 이 시류를 보지 않고요. 그냥 이게 소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네. 기술적 분석을 무조건적으로 제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술적 분석에만 의존해서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기술적 분석의 한계는 항상 전고점과 비교해요. 혹은 전 저점과 비교해요. 혹은 나의 매수 시점과 비교해요. 그러니까 전 고점보다 이만큼 떨어져 있고 전 저점 지점까지 다 왔어. 그럼 이제 살 시점이야. 네. 근데 그 가격을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가격은 그때의 경제 환경에 맞게 부합하게 결정해야지 어떻게 그 값을 전 고점과 비교하면 다 그렇게 투자하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너무 맹신하는 그런 투자 방법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바닥을 형성했으니까 이제 매수 시점이야. 좋은 매수 기회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 기술적 분석보다는 지금 거시적인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금리랑 보면서 확인해. 금리를 보면 이제 인상을 시작한 거네. 미국 금리 인상으로 보면 이제 아직 중간도 안 왔네. 그러면 계속 안 좋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항상 전고점과 그러니까 우리의 투자 목적이 마치 그 원금 실현. 그럼 투자를 왜 합니까? 그죠? 그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크로적인 상황을 우선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조금 더 하자면 뭐 기업의 재무 분석이나 이런 거 한 다음에 기술적 분석도 참고하면은 좋은 거죠. 좋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좋아요. 근데 이런 매크로를 아예 같이 봐야죠.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정말 이 투자자의 레벨을 제가 뭐 그런 대형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형 투자자들, 대가들의 말씀을 한번 빌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 초보 투자자가 이런 기술적 분석만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투자자가 이런 재무지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대가들은 이 흐름을 봐요. 전체 흐름을. 근데 이게 맞물리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뭐 하나만 맹신한다기보다는 정말 어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있나. 근데 어쨌든 22년 하반기를 주목할 만한 가장 중요한 그 흐름은 물가와 금리라는 거죠. 네, 물가와 금리. 그죠? 그게 환율과 부동산이나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계속 그 해당 지표만 보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건데 한 6개월 정도는 환율과 금리와 물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높이는 이게 큰 우선의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답이시고 더더군다나
물론 제가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하는 걸 절대 추천하지 않는 사람인데 네. 혹여나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네. 그런 투자 성향이 있으신 분께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그러니까 어제 샀다 오늘 팔았다 하루에도 여러 번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투자 방식을 취하는 분들조차도 어제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CPI가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도 높았어요. 그럼 반드시 조정인 거라는 거죠. 반드시 오늘 장은 조정인 거죠. 코스피가. 네. 다 반드시 조정이라는 게 예견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시장에서는 8.2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8.6이에요. 그럼 8.6이면 왜 안 좋냐면 금리 인상할 이유가 더 많아진 거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명분이 생긴 거죠. 명분이. FOMC 위원들이 네. 긴장하는 거. 이건 빅스텝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더 확고히.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그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있을 것 같아 하면서 투자자들이 더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현금성 자산으로 더 떠나라는 거예요. 네. 주식장에서. 근데 다 떠나는데 왜 나만 거기 머물러 있느냐. 이 얘기를 좀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요, 교수님. 네. 이제 지금 얘기해 주신 이런 인플레이션 쇼크, 금리의 역습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네. 저희가 뭐 한 6개월, 뭐 네. 1년 후 이럴 때 어떤 거를 좀 주시해서 이렇게 좀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일단은 많은 것들을 봤는데 네. 제가 아마 우리 웅달님하고 만난 인연 속에서는 제가 추천드렸었던 게 20년에 21년 전망할 때 원유 투자하시라고 맞아요. 했었고 원자재. 그리고 작년에 이제 22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는 이제 구리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구리, 알루미늄 이런 비철금속 혹은 이미 제가 투자 추천 정확히 해드렸던 KRBN과 같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추종하는 그 ETF. 이것도 이미 뭐 150% 뭐 이렇게 맞아요. 벌었으니까 그랬는데 너무 다 맞추신 것 같아요. 다 근데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점쟁이는 아닌데요. 네. 이게 시류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제 샀다 오늘 팔았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게 식료품 원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는 오르고 뭐는 떨어진다는 뜻인데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도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근데 오르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에 투자를 하셔라.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원자재 투자를 하셔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그 근거가 특히 원유나 비철금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이 순간은 바로 식료품 원자재입니다. 식료품 원자재에는 크게 뭐 예를 들면 곡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세계 이 곡물 시장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밀 그리고 콩이죠. 대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옥수수 이런 뭐 쌀도 그 중에 하나지만 쌀은 우리나라가 자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굶어주고요. 그래요? 쌀 비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급자족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쌀만큼은 보호를 계속 해왔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나머지 국제 곡물 시장의 곡물 가격 그리고 그 밖에 식료품 원자재 예를 들면 뭐 파뮤라든가 뭐 식용유 가격도 급격히 올랐었잖아요. 닭고기 가격도 오르고 다 올라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식료품 원자재에 투자를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를 좀 투자할 수 있는 ETF 같은 게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건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금융사들이 투자 상품으로서 해당 곡물을 추종하는 ETF 상품들을 다 갖추고 계시고요. 갖추고 있는데 근데 그 근거를 여러분이 그 말만 듣고 그냥 바로 투자하시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제 근거를 들어드리면 그 근거가 타당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걸 투자하시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 식료품 원자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아, 식료품 원자재군요. 식료품 기업이 아니라. 아닙니다. 아. 자, 식료품 기업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예를 들면 베스킨라빈스에 다녀왔었고 오늘 오후에는 농심에 갑니다. 네. 그럼 이런 기업들이 다 식료품 기업들이에요. 이 식료품 기업들 중에서도 갈립니다. 식료품 원자재를 스스로 개발하거나 스스로 그것을 뭐 그 원자재 소싱까지 스스로 하는 기업과 그냥 무조건적으로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은 다르죠. 혹은 이 식료품 기업 중에서도 범식료품 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농사 짓는 기업 있죠. 그런 기업, 칼길 같은 그런 농사 짓는 기업들은 말 그대로 그런 식료품 원자재를 스스로 재배하는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는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치솟으니까 심지어 종이 가격이 올라가지고요. 출판사들이 출판물을 많이 공급을 못해요. 그리고 건설사들도 철 스크랩을 못 구해서 공사가 중단돼요. 지금 자동차 신청하면 1년 만에 출시되죠. 1년 6개월 막 이렇게 걸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공급망 병목 현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고 쉽게 말하면 러시아 전쟁은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을 더 격화시킨 거죠. 더 막아놓은 거죠. 원래 있었고 원래 있었는데 그 원래 있었던 이유가 불균형 회복 때문이다. 네. 선진국은 회복되는데 개도국들은 여전히 탄광 셧다운 뭐 이러니까. 근데 이런 현상은 22년에도 계속 갑니다만 또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근거 중에 식료품 원자재 가격 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상기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식료품 가격이 치솟았으면 이 곡물 가격이 역사 이래 최고치거든요. 네. 그 곡물 가격 지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 역사 이래. 역사 이래 최고치예요. 그 어떤 때보다도 높아요. 네. 근데 그 높게 된 이유가 한 가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를 한 단어로 축약하면 공급망 병목 현상인 거예요. 근데 그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나온 배경이 첫 번째가 이상기후예요. 뭐 대형 그 남미 국가 여기는 우리나라 LS 트랙터 사업부가 엄청나게 그 농업용 기계 중장비를 수출해요. 네. 아시죠? 그런데 가면요. 바퀴가 제 키보다도 높아요. 네. 그런 데서 한번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갔다가 못 돌아와요. 그 다음날. 그만큼 길어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정말 대형 여기 다녀온 분께 얘기를 들은 겁니다.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런 헬리콥터로 막 하고 막 헬리콥터로 농약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사람이 농약 줄 수가 없어요. 너무 방대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세계 최대 곡물 공급,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세계 최대 곡물 공급국에서 이상기후 메뚜기 떼가 출범하고 라니냐나 이런 이상기후 현상인데 이게 이상기후 현상은 계속 가중되죠. 물론 이상기후 현상을 잡기 위해서 탄소 중립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단기간 안에 잡힐 일은 아니죠. 그렇구나. 되돌리기가 힘든 거군요. 그럼 23년, 24년 제가 장기 전망을 할 줄도 모르고 못 합니다만 23년, 24년까지도 이 이상기후 현상은 더 있으면 있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공급을 축소시켰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균형 회복 때문에 이런 지역은 여전히 농장이 셧다운돼요. 인력이 없어요. 인건비는 또 올라가고 인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공급량에 영향을 미쳐요. 커피 빈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런 거예요.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로 이렇게 그 뭐죠? 봉쇄되고 갇히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우리나라랑 달라요. 이 아프리카 지역은요. 백신 접종률이 20%가 안 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불균형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선진국들은 수요가 계속 뒷받침되죠. 네. 그게 공급망 병목 현상이죠. 근데 여기에 공급망 병목 현상을 더 부추긴 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던 거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도 뭐 세계 천연가스나 석유 공급 1위국, 1, 2위국인 거 맞습니다만
또 밀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예요. 러시아도. 또 비료 생산국 중에 하나야. 네. 비료가 원래 이런 광물에서 나옵니다. 그거 아세요? 몰랐습니다. 석탄이나 석유에서 추출된 그 암모니아 네. 이런 것을 활용해서 비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료 최대 생산국이에요. 그렇구나. 우리나라 그 요소수 사태 온 것도 그 화학 비료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요소도 역시 석탄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네. 중국에서 그런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천연가스가 또 풍부하니까 천연가스 가지고 또 비료를 만든다. 원자재 강국이네요.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도 아마 이야기 들으신 게 밀 생산국이잖아요. 국기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네. 국기가 위에가 하늘색, 밑에가 곡창지대. 네. 네. 그러니까 최대 밀 생산국 중에 하나예요. 세계 10대 안에 듭니다. 6위, 7위 뭐 이래요. 맞아요. 해바라기 CU 1위 공급국이고.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지금 경작지가 30% 이상 훼손됐거든요. FAO에서 지난달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세계무역기구가 있듯이 세계식량기구가 있습니다. 이 FAO라는 세계식량기구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30% 이상이 경작지가 훼손됐어요. 근데 경작지를 다시 돌려놓는데 적어도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전쟁이 멈춰도 2년간 공급은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어쨌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파종도 못하고 씨도 못 뿌리고 이것은 23년, 24년의 공급량도 지금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게 지금 당장 종식이 돼도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이 식료품 공급은 부족해요. 네. 그럼 세계 이 곡물 공급을 하는 공급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던 공급량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만큼이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망병목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중돼요. 더더군다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경유차를 모세요? 혹시 아니요. 하이브리드. 네. 근데 저도 이제 경유차가 한 대 있는데요. 더 놀랄 말씀을 드리면 네. 경유차 모시는 분들 혹시 바이오 디젤 넣으세요라고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대부분 그런 건 안 넣으신다고 하면 처음 들어보네요. 그거 되게 비싸거든요. 바이오 디젤이. 그러니까 되게 비싸니까 그걸 넣는 사람은 없겠죠. 바이오 청정 에너지잖아. 쉽게 말하면.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은 이미 넣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우리나라 모든 주유소에서 전체 이 디젤이 있으면 그중에 3.5%가 혼합 의무 적용하게. 네. 혼합 의무 비율이 3.5%예요. 그래서 그걸 3.5%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게 하는데 네.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 이런 걸 뭐를 가지고 만드냐면 바로 곡물. 옥수수, 그렇구나. 대두, 바이오. 팜유 뭐 이런 걸로 만들어요. 네. 근데 이게 이상기후 현상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로인데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GS 칼텍스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바이오 디젤 사업으로 뛰어듭니다. 이게 신산업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곡물 수요가 늘어날까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우리나라가 현재 3.5%인데 계속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미 조사된 우리 시나리오대로 정부의 의사결정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곡물 수요가 계속 늘어나요. 곡물 수요가 늘어나는데 곡물 공급은 부족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만들고요. 이것도 좀 재밌으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곡물 수입국으로서 몇 위인지 아세요? 세계 7위국입니다. 그래요? 곡물 수입을 엄청나게. 진짜 많이 하네요. 근데 그 곡물 수입량의 약 한 87% 정도가 용도가 뭔지 아세요? 식탁용이 아닙니다.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소, 돼지가 진짜요? 닭이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콩, 옥수수, 밀 이런 수입을 많이 하는데 수입량의 87%가 사료용이에요. 네. 실제 그 농가 기준으로 제가 지난주에 서울우유 그 농가 목장주 분들 한 200여 분을 만나 뵀는데 한두 분은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목장주 분들도 굉장한 걱정을 하세요. 왜? 곡물가 상승. 사료값이 곡물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우를 기른다. 그럼 그 중에 그 한우를 기르기 위한 비용이 들잖아요. 자식 기를 때 비용이 들듯이 한우 기를 때 비용이 들어요. 그 비용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55%가 사료값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사료값이 계속 오르니까
당연히 지금 돼지고기 값도 그거 안 먹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먹일 수, 그안 먹으면 고기 양이 좀 그러니까요. 뚱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고통이라는 거고 가격은 나름 정해져 있는데 사료값만 오르니까 이런 식료품 제조사들은 힘들죠. 아, 그래서 아까 그런 거를 자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은 그렇죠. 그런 기업을 나눠서 쪼개서 봐야 된다.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 서울우유한테 서울우유가 만약에 우유값을 올린다. 그러면 그걸 권장하겠어요? 막으려고 노력하겠어요? 정부는 막으려고 하죠. 그러면 특히 그 우유 먹이는데 뭐 이렇게 잘 사시는 분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 엔겔 지수가 높다고 하잖아요. 네. 이 취약계층들은 애기 우유 그렇죠. 주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어. 분유도 힘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가격을 통제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료품 기업들은 이걸 가격 전가 능력이라고 하죠. 비용이 늘어난 만큼을 소비자 가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 있고 아닌 기업이 있는데 이런 필수재적 소비 이런 영역은 이런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그걸 전가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과제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 잡는 게 그 정부가 성공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국은행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그런 정책적으로 그런 노력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료품 제조사들은 굉장히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런 식료품 원자재 가격은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그 회복을 한다 해도 한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농장 자체가 그렇죠. 그런 거를 반영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사도 한동안은 좀 이렇게 꾸준히 모아가도 괜찮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기다 식료품 원자재 슈퍼 스파이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슈퍼 사이클은 정의상 15년에서 20년 주기의 상승세예요. 그러니까 근 역사상에는 2000년대에 있었어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고 중국이 모든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어요. 원유에 뭐 가스, 시멘트 뭐 이런 수많은 뭐 비철금속 전선을 깐다고 생각하면서 구리를 얼마나 많이 사들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었고요. 그때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원자재 가격 저점이 20년 2분기였으니까 그때로부터 23년, 24년까지만 상승하는 3년에서 5년 주기의 상승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슈퍼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네, 아마 슈퍼 스파이크라고 하면 아무도 검색을 안 하실 거예요. 정의상 그게 맞다는 거죠. 슈퍼 사이클 오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슈퍼 사이클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럴 근거를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23년, 24년까지는 상승세가 유지되겠다라고 본다면 식료품 원자재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교수님 그러면 요런 접근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거는 기술주들이잖아요. 그동안 투자도 많이 해왔고 근데 이번에 진짜 그 빅테크라는 기업들도 많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몇몇 전문가분들은 이제 지금 요 시점을 약간 그런 빅테크들이 워낙 비쌌으니까 많이 싸졌으니까 요런 거를 좀 모아가는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의 그런 큰 틀이 있으니까 흐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거나 뭐 지금 안 사더라도 말씀해 주신 대로 한 6개월 이후에 1년 이후에 사도 좋고요. 그래서 기술주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대목이고요. 22년 12월이나 23년 초에 이제 적극적으로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역시 돈의 이동을 보시면 됩니다. 돈이 또 주식으로 몰리기 시작할 텐데 주식으로 몰리는데 어디로 몰릴까?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되는데 단적인 근거가 테슬라 한 대의 주가가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가가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그 시가총액을 합해도 테슬라 하나의 시가총액보다도 안 되거든요. 매출액으로 보면 10등 안에 못 드는 기업인 건데 어떻게 시가총액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10개의 기업을 합한 것보다 높을까? 이게 소위 말하는 기대에 투자하는 거예요. 기술주라는 것은 기대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래의 가능성.
미래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세 하락장일 때는 기대가 많이 꺾여요. 그러니까 먼저 돈이 빠지는 데가 어디예요? 기술주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돈이 유입되는 지역도 영역도 기술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는 항상 플럭추에이션이 높아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커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일 때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대세 상승하는 게 기술주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주가의 상승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떨어질 때는 가장 많이 떨어지면서 또 역시 하락세를 견인해요. 변동폭이 좀 심하고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불확실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플럭추에이션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22년 중반, 22년 하반기까지 이 자금이 빠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금이 유입됐었던 영역인 거예요. 그게 기술주라고 본다면 그러면 22년 하반기부터는 또 많은 그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던 투자자들이 또 이제 주식 투자에 뛰어들 때 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할 거 아니에요. 이제 주식으로 봤을 땐 저점을 다졌구나. 그러면 이제 주식에 투자해도 되겠구나 할 때는 당연히 또 기술주에 집중적으로 편입되는 흐름이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거슬 수 없는 흐름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식료품 원자재랑 기술주 이렇게 좀 시기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타이밍적으로는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이 방송이나 또 긴축의 시대 책 읽으시면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구축할 것인가 앞으로 현금을 비중을 늘리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다시 조정할 것인가 그런 거 한번 고민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또 좀 궁금한 게요. 부동산 시장 하고 혹시 암호 자산 시장 여기에 대해서도 돈의 흐름이 그 어떻게 될지 돈의 대이동이 어떻게 좀 될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그냥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근본적인 생각. 그냥 지금 뭐 어제 오늘 수치 이런 거 말고 잠깐 한번 근본적인 생각을 다지고 진단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뭐 제가 많은 분들께도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1년에 유명한 그런 물건,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것들도 과거에 얼마였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잠실 아파트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뭐 30억인데 뭐 정말 옛날에는 뭐 1억도 안 했잖아요. 그런 게 왜 이렇게 올랐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그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왔던 거예요. 뭐 수십 년 전에 500원짜리 땅에 떨어져 있으면 싸움 날 만큼 주술려고 들었잖아요. 그럼 500원의 가치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500원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실제 그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도 진짜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갖고 다니기 귀찮아요. 옛날에 그 500원이면 오락실에서 5판 하고 10판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한 판 할걸요? 한 판 1,000원이고 막 이러고. 한 판 1,000원이에요 또. 1,000원. 오락실은 좀 왠지 어울리지. 여러분 오락실에서 우리 웅달님 보시면 반갑게 그러실 것 같아요. 추억의 게임하고 이런 맞아요. 그랬거든요. 그게 돈의 가치예요. 돈의 파워예요. 그게 구매력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 돈을 500원짜리를 가지고 몇십 년 전에는 짜장면도 사 먹고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그거 가지고 살 게 없는 그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에서 2억으로 올랐다. 그동안의 돈의 가치도 500원짜리의 가치가 5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진정 이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 그대로인 거죠. 해당 그 부동산 가치도 그대로인 건데 돈의 가치가 떨어져 왔었던 거죠. 그런 가치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다 올랐으면 아무것도 안 오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린 건 돈의 경로인데 역시 돈의 이동인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 저같이 이제 1가구 1주택자들의 그런 마음 말고 뭐 몇 채를 갖고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마음으로 우리 바꿔서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해보면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주식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부동산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안 하죠.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하는데 부담이 커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자율이 커진다는 얘기. 맞아요. 그러면 같은 아파트에 투자할 때 비용이 더 든다는 거예요. 같은 요구르트 사 먹는데 작년에는 100원 주고 샀다가 올해는 200원을 주고 사야 되니까 아까워서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데 그 사기 위한 비용이 더 든다. 그러면 다른 말로 실질 수입이 덜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돈의 이동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가 없어요. 그 돈의 이동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당연히 현금성 자산으로 더 몰리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덜 쏠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치적인 측면 돈의 흐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금리를 인하할 때 부동산 가치가 급격히 올랐던 것처럼 금리를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금리를 인하할 때 금리를 적극적으로 제로 금리를 향해서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던 것처럼 반대로 그럼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부동산 가치는 하방 압력을 계속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이런 흐름을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시면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내 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집을 1억 주고 샀는데 1억짜리 집을 9천만 원에 팔고 나가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연봉이 1억이었는데 나 적극적으로 이 일도 괜찮아요. 너 그냥 8천만 원 받고 일할래요 하시는 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방 경직성이에요. 밑으로 떨어질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경향 때문에도 그렇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라 가격은 떨어지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여전히 상승률로 보면 0 이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가 상승률마저도 못 미치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 4.5 정도 되는데 연간 상승률입니다. 4.5 정도가 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밑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라는 거죠. 네. 그럼 이건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반은 수도권이 아니고 또 반은 수도권이실 거예요. 그럼 체감하시는 그 부동산 가격은 또 다르실 텐데 이 체감가하는 그런 부동산 가격이 극명하게 갈리는 시점입니다. 긴축의 시대 때. 네. 이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대세 상승장일 때는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런 군소도시조차도 떨어지진 않아요. 같이 오르는 거예요. 물론 같이 오른다 해도 뭐 서울에서 뭐 2억 오를 때 이런 지역은 뭐 200만 원 오르니까 오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오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런 하락장 혹은 안 좋은 국면, 하방 압력을 받는 국면에서는 서울 집값 혹은 그 수도권 집값이 0.1%, 0.2% 상승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 구간은 어떻게 보면 이 지방은 많이 하락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방 중에서도 많이 상승했었던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달 넘게 지금 1억 넘게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지역은 더 적극적으로 돈이 회수돼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계속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나 뭐 직주 근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자 하는 그 국민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굳이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9천만 원으로 떨어뜨려 가면서 급하지 않는 한, 급매가 아닌 한,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집을 내놓고 나가는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계속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체되는 흐름이에요. 물론 호가는 계속 올라가요. 호가는. 이게 하방 경직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보신다면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요, 극명하게 갈린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에 이런 걸 이제 탈동조화, 따로따로 논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 흐름이 극명하게 계속 나타나는 시점. 그게 22년 하반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실제로 요즘 보면 뭐 세종도 그렇지만 수도권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뉴스로 봤을 때는 몇 억씩 떨어지는 곳이 나타난다고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 좀 떨어지는 거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평균으로 봤을 때는 전체로 봤을 때는 그냥 횡보 네. 그 정도 능력이지만 네.
각계 그 아파트로 들어가서 볼 때는 네.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이게 딱 갈려가지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웅달님께는 그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화면에 이거 띄우도록 혹시 보시는 분은 290페이지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그래프예요. 이것은 이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0 이상이면 어쨌든 상승세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상승률이 굉장히 더디죠. 0.1조차도 안 되죠. 제가 이렇게 전망했었던 거죠. 22년 전망서에서.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 둔화된 흐름은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유지될 것입니다. 향후에도. 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지 0 밑으로 떨어지진 않죠.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걸 지적하셨는데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0 근처에서 맴돈다라는 얘기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보면 극명하게 갈린다는 뜻이죠.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갈리는 이 특징이 다 같이 상승하던 시장 2020년 3, 4분기 다 같이 상승하던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 부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부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동네 뭐 군소도시 이런 지역에도 인구 소멸은 걱정되지만 집값은 계속 올라요. 우리 뭐 2년 동안 500만 원 올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도 그건 사실상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전반적인 집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뭐 평균 1억 올랐다 그러면 500만 원 올랐다는 것은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 정말 말 그대로 이 희망을 보지 못했던 분들은 집을 아예 못 갖고 있었던 분들이었던 거죠. 집값 상승세가 그렇게 높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제가 검게 거슬렸잖아요. 그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라고 모였는데 캠핑 그때 캠핑장에서 한 친구가 뭐 감사하게도 저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친구는 각도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뭐 잘하지만 앞으로는 더 다른 무언가가 돼 있을 거야라고 누가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각도라는 표현을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런 이 변화의 흐름을 보지 않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거나 한다면 지금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각도기에서 그 초반부니까. 근데 이게 지나놓고 보면 10년, 20년이 지나놓고 보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별 차이 없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나중에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각도는 다른 말로 방향이잖아요. 그 시대적 흐름이나 방향, 적어도 요즘 같은 경우는 물가나 금리나 환율 이런 그 흐름을 계속 보시면서 여러 의사결정을 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 겁니다. 부동산 시장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에 또 가상화폐, 암호자산 이쪽이 또 뜨겁잖아요. 최근에 또 큰 이슈도 있었고 이쪽은 좀 돈의 이동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고등학생들을 만났었습니다. 이 그 해당 학교에서 이 지식인의 서재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시는데 재능 기부하시는 거죠. 뭐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이런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내가 고마워서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웅달 책방과 같은 훌륭한 채널에서 와서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걸 갑자기 들어드리냐면 이게 코인처럼도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 코인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꼰대 문화인데 그 세계에서 놀지 않으셨잖아요. 실물 시장에서 노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익숙한 거예요. 혹은 지금 한 30, 40대 세대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노셔서 그래요. 논다는 표현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지금 가상세계에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세계가 익숙한 거예요. 노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저도 이제 숨바꼭질하고 놀았는데
이 친구들은 가상세계 플랫폼에서 가상세계 속에서 게임하고 그러면서 놀아요. 그러니까 가장 익숙한 환경이고 익숙한 환경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이게 암호화폐와 관련 없다라고 자꾸들 말씀하셨는데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이거를 착수하기 시작하면 이런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사인을 계속 날릴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거래소를 이쪽에 만들지 못하게 한다든가 중국처럼 아예 그것을 배제해버린다든가 뭐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그런 분들이 공식적으로 공공연한 석상에서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인 것이지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표현들 계속 하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인을 알리는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보다도 더 변동성이 큰 투자 영역이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럼 변동폭이 크면 22년 하반기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 지금 22년 하반기를 장식하는 이슈들을 다 거론해 보세요. 다 말씀해 보세요. 인플레이션, 예. 공급망 병목 현상,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그리고 IPEF와 같은 이런 탈세계화, 러시아 전쟁, 블록 경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요인들이죠. 심지어는 이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코로나19조차 계속 변수로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달리 여러 이 신흥개도국들은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씨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는 국면이에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하나같이 긍정적인 게 아니라 변동성을 올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지표가 물가와 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는 그 책을 낸 거고요. 네. 근데 이 불확실성 시대에는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투자자들의 마음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쏠린 현상, 그죠?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그러니까 현금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에서 이탈하는 거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이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어떤 변동폭이 큰 그런 투자 자산이 가상자산 아닙니까? 네. 암호화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체 기류 속에서 편승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인이나 정책적인 판단과 맞물리는 것이고요. 이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빅스 지수인데 변동폭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역사상 고점을 찍었었고요. 많이 빠졌다가 이 전쟁 이후에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이죠. 이런 흐름과 함께 뭐 달러 가치가 또 강세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변동폭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시장이나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변동성에 투자하는 투자 대상인데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 빅스 지수는 계속 따라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변동폭이 커지면 이거는 꺾이는 장인 거예요. 항상 그래요. 변동폭이 커지면 현금으로 쏠리니까. 그래서 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돈의 이동을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불확실성을 이제 비추어서 보면 네. 아무래도 돈이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빠져나가는 거지만 네. 밀레니얼이나 그런 신세대들이 앞으로 맞이할 그 세상의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암호 자산 자체는 네. 하나의 자산으로서는 자리를 매김한다라고 볼 수는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앞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산이죠. 빠지긴 하지만 자산이다. 예, 자산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자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물론 주식을 여러분 요즘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다 디지털 주식 거래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권도 종이로 발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았지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속에서 많이 놀고 있고
시대적 변화가 계속 편승되면 이제 메타버스 세계라든가 NFT 세계라든가 이런 가상자산 시장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네. 물론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추천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투자 추천을 제가 어떤 한 명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께 해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못하지만 그거는 투자 자산으로서 자리는 이미 자리매김했다고 보고 미래에는 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 교수님께서 아까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든 게 교수님께 너무 질문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불확실성을 언급해 주실 때 네. 아까 그 블록화 경제 네. 얘기하시면서 IPEF 그거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예. 요즘에 좀 많이 언론에 많이 좀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네. 좀 과거와 이렇게 좀 많은 글로벌적으로 변화의 핵심 중에 하나로 네. 짚으시는 좀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요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네. 흐름이고요.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세계가 쪼개지는구나. 그러니까 세계화의 시대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이미 상징적으로 알렸던 사인이 있어요. IPF 전부터. 그게 러시아에 입점했었던 맥도날드가 1990년에 그게 이름하여 세계화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자본 혹은 민주주의 자본이 공산주의 진영에 들어갔다. 세계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다국적 기업의 등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제품 하나 생산하는데 하나의 나라에서 온전히 생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기름도 들어가고 니켈도 들어가고 구리도 들어가고 금, 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글로벌리 생산되잖아요. 이게 세계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제품을 반도체 생산하는 것도 설계도는 미국에서 생산 파운드리는 뭐 대만에서 원자재는 뭐 원자재나 뭐 불화수소를 비롯한 생산 장비는 일본에서 글로벌리 분업화되어 있는 거. 이게 세계화예요. 근데 이미부터 세계화가 꺼지기 시작했었어요. 왜냐하면 리쇼링 정책. 예. 트럼프가 특히. 실제로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나갔잖아요. 나갔죠. 매장 다 철수한 후. 그래서 이게 세계화의 종식을 알리는 사인이다라고 여기다 명확히 표현했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미국을 비롯한 미국 우방국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러시아 우방국들 이게 세계가 쪼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IPF를 출범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종식을 알리는 공식적인 표명이 일어났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계가 쪼개졌다. 근데 세계가 쪼개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미국으로 붙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쪼개지더라도 중국과 작별하더라도 우당탕탕 작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용할 건 이용하면서 작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당탕탕 작별할 때 우리한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작별해야 돼요. 중국과 작별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구나. 네, 작별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전체 수출의 약 25.3%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중국도 우리 없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반도체를 거기에 공급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부품인 거거든요. 이 스마트폰에서 반도체 없으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중국도 마비가 걸려요. 그래서 서로 우당탕탕 작별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당탕탕 작별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죠. 그게 요소수 사태 같은 거. 요소 공급 차단할래. 그러니까 이게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수출처로서의 중국 그리고 생산 기지로서의 중국 한 가지는 또 세 번째는 원자재 소싱이라는 원자재 공급처로서의 중국인 거예요. 세 가지 면에서 작별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소를 97.7%를 중국으로부터 사왔거든요. 네. 마그네슘은 중국으로부터 100% 의존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마그네슘 없으면 이거 못 만들어요. 자동차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 못 만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당탕탕 작별하면 안 되죠. 물론 사올 수 있겠죠. 다른 나라로부터. 근데 그 사오는데 기간이 걸려요. 근데 이 이분화되는 게 특히 대만을 두고 다툴 때 IPF 참여국과 중국 우방국들이 대만을 두고 다툴 때 특히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 또 시진핑의 중간선거 성격의 이벤트가 있죠. 정치 이벤트가. 그럼 그 정치 이벤트가 10월 11월이에요.
그럼 하반기 중에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등장하는데 대만을 두고 그걸 원하진 않지만 좀 군사적인 격돌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항공모함이 뭐 한국 근해까지 온다든가 미국 항공모함이 그러면 중국도 뭐 한 발 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고 불확실성 지수가 올라가고 더 클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더 크죠.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세계 경제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변방인데 중국과 미국이 다투면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분명히 중국이 우리한테 공격할 수 있어요. 아니 한국 너네 우리가 이렇게 수입하는데 요소 차단. 근데 요소 차단이 아니라 조금 더 아픈 데를 차단할 거예요. 조금 더 아픈 거. 예를 들어서 뭐 관광객 차단 이것도 아프지만 또 한류 스타 뭐 광고 출연하는 거 차단 이런 것도 아프지만 정말 아픈 거는 스마트폰 제조를 멈추게 한다든가 반도체 제조를 멈추게 한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생산을 멈추게 한다든가 이게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부품 그 밖에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이런 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데 조선, 철강 다 마찬가지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차단하는 거 그런 공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공격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당탕탕하는 일이 벌어져요. 요소수 사태처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IPEF 참여국들 인도, 인도네시아 그 밖에 그 여러 그 아시아 신흥국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에게 이제 수출이라든가 원자재 소싱이라든가 생산기지 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미리 이렇게 해 나가면 연착륙할 수 있는데 연착륙하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당탕탕 경착륙하고 그리고 이제 요소수 찾는 거죠. 마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이렇게 엄습한 뭐 어떤 위기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이미 우리는 그런 일을 겪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기회 산업으로서 본다면 그 IPF 참여국을 중심으로 한 그 광물 자원 개발 사업, 식량도 자원이니까 식량 자원 개발 사업, 그런 자원 개발 사업에 좀 뛰어드는 그런 기업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사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 중국으로부터는 시간은 좀 두고 결국에는 거리를 좀 둬야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아세안이나 인도나 이런 쪽이랑도 조금 더 뭔가 협력하는 그 수준을 좀 높이는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인도도 굉장히 거대 대국이고 인도네시아라든가 그리고 이런 국가가 아직도 빈곤하다. 정말 빈곤해요. 정말 빈곤하지만 빈곤한 지금 스테이터스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저는 그 성장률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빈곤하지만 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그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터스가 아니라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인도 경제 성장률 물론 지금 위기 국면이니까 좀 이걸 코로나19를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 제외해 놓고 생각했을 때 중국 경제 성장률이 6%였는데 인도 성장률은 8%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 국가가 6, 8 성장하는 굉장한 거예요. 진정한 이머징이라는 표현을 쓸 만한 국가예요. 그런 국가로서 매력이 넘치거든요. 인도네시아도 정말 인구도 많고 그 원자재도 많이 갖고 있고요. 식량 원자재나 광물 자원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에게 마치 우리 민간 기업들이 같이 협력 ODA 사업 뭐 이런 거 많이 하듯이 공적 원조 차원에서도 하지만 거기서의 어떤 베너핏 뭔가를 같이 가져가는 방식,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제 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기회들을 좀 포착하시면 좋겠다. 기업들은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요. 저도 이제 기업들 만날 때 계속 그런 거 강조합니다. 포스코 만나서도 얘기하고 현대중공업 가서도 얘기하고 현대차나 삼성전자도 얘기합니다. 그 자원개발사, 그러니까 원자재를 의존하던 시대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분화되니까 그러면 중국이나 중국 우방국에 의존했던 원자재 소싱이 원활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우리나라의 어떤 IP 참여국을 비롯한 이런 우방국 권역을 중심으로 원자재 소싱을 바꾸거나 다변화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를 중심으로 직접 원자재를 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으로 아예 사업 전략을 다각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임하는 기업들에 좀를 포착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GS 칼텍스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바이오 에너지 산업에 뛰어들었다. 네. 그러면 거기 그 바이오 에너지 이들이 하는 바이오 에너지 사업은 파뮤거든요. 네. 그럼 파뮤를 우리나라에서 구해요? 아니요. 아니죠. 아세안 국가. 아세안 국가죠.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나라.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더군다나 그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세계 최대 파뮤 생산국이 파뮤 수출을 차단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세계 최대 밀 생산국 중에 하나인 인도가 밀 수출을 차단했어요. 세계 최대 닭고기 혹은 육가공유 수출국 중에 하나인 말레이시아가 그걸 수출을 차단한 적이 있어요. 차단한 상태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럴까요? 세계가 양분화되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자국 나라 살림살이가 더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뛸 때 이런 닭고기 가격이 뛸 때 닭을 더 많이 수출해야 되죠. 그래야 돈을 더 벌죠. 자기 경제를 생각해도 수출 기업이 더 돈을 벌 때 자국에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수출을 차단했을까? 그거는 물가 잡는 거예요. 자국 물가를 잡는 거예요. 닭고기를 자꾸 수출하니까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밀을 자꾸 수출만 하니까. 정작 자기 나라는 식량 안보 지수가 떨어지는 나라들인데 이런 지역은 닭고기 가격이 오르고 파뮤 가격이 오르고 밀 가격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엄습한 경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료품 가격이 치솟으면 누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서 빈곤층이 힘들어요. 빈곤층은 도저히 밀을 못 사 먹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만 아사자가 굶어 죽는 거. 맞아. 기근으로 굶어 죽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벵골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보릿고개 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인도가 그 과거에 이 식량이 부족해서 몇백만 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고 다시는 외환위기는 안 겪겠다 하면서 외환 보유고를 유지한다든가 뭐 단기 외채를 비중을 줄인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듯이 인도가 그런 심각한 기근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것을 겪지 않겠다 하면서 수출을 차단하는 거예요. 자국 국민들은 먹고 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해당 식료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글로벌 가격은 더 오르겠죠. 그러면 또 역시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하는 국가들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제가 여러분들이 잘 투자해서 돈 더 많이 버시는 거 좋지만 우리나라의 사명으로서 이런 자원개발 사업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런 기업에 투자해 주심으로써 그런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자원개발 사업 해 나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국가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와, 정말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뀌는 겁니다. 와, 여기서 또 진짜 그 불확실성이 또 커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진짜 기회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아, 교수님이 긴축의 시대 꼭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이 돈의 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산업의 뭐 이런 이동들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는 어쨌든 22년 하반기에 경제라는 관점에서의 주인공은 곧 물가와 금리다. 물가와 금리에 좀 초점을 둔 그 뭐 IPF 출범을 비롯한 전반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가져다 줄 이런 자산시장, 부동산, 뭐 암호화폐를 비롯한 전반에 걸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언젠가는 또 그 적기라는 그 시점이 또 찾아올 텐데 그는 그 시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종목일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점일까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맑은 날일까 비 오는 날일까 시점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시점을 고민하면 사실은 어떤 종목일까는 덜 중요합니다. 우리 날씨 좋을 때는 우리 동네 앞에 나가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파리에 가도 안 좋아요. 정말 추울 때 파리에 간 적이 있는데 네. OECD 무슨 회의 갈 때 간 적이 있었는데 파리에 대한 기억이 안 좋습니다. 너무 추워서. 야. 우리 노천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기도 어렵고 에펠탑이 안 이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날씨 좋을 때 갔을 땐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 세계인들의 로망 여행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건지 아시겠죠? 예. 시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시점, 좋은 시점에는 어딜 가도 좋다, 여행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투자 적기, 주식 투자라는 그 시점을 찾고 시점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고 그 해당 시점이 오면 또 적극적으로 그때 어떤 종목일지를 생각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 네, 오히려 시점을 판단하는 데 좀 참조했습니다. 너무 인사이트 넘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축의 시대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